이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나라,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의 땅은 인간의 흔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장소로 과거 사람들의 삶과 풍습,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단서들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최근 밝혀진 이집트의 비밀들은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놀랍고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 고대 국가에 숨겨져 있던 경이롭고도 믿기 힘든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이집트의 놀라운 발견들을 함께 직접 확인해 보시죠. 22. 로제타 스톤의 미스터리. 로제타 스톤은 오늘날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에 보관된 고대 유물로 한때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돌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자로 동일한 내용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집트 상형 문자, 민중 문자였던 데모틱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내용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찬양하고 이집트 멤피스에 있는 그의 신전을 지원한다는 사제단의 공식 선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상형 문자는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이 왕의 이름에 해당하는 일부 발음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연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실제 소리를 가진 문자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고대 이집트어의 발음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이집트 문명의 역사와 기록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로제타 스톤은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원정 도중 나일강 삼각주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유물은 영국으로 옮겨졌고 1802년부터 브리티시 뮤지엄에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런던 시내 지하 깊숙한 곳에 잠시 숨겨졌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 스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 발견과 해독만으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돌은 역사 연구자와 고대 문명에 매료된 사람들 모두에게 경외의 대상이자 상징적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19위. 이집트 미라를 덮은 수수께끼의 검은 물질. 이제 아주 특별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카르나크에 있는 장대한 아문 신전에서 활동했던 이집트의 사제 제드콘수이 우에프앙크입니다. 그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불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약 3000년 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사후 세계를 위한 준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미라로 처리된 그의 몸은 여러 겹의 화려한 관에 안치되었는데 그 관 전체를 덮고 있던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오랫동안 학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 물질의 비밀은 브리티시 뮤지엄 지하 연구실에서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분석 결과 이 검은 물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식물성 오일, 동물성 지방, 나무 수지, 밀랍, 그리고 고체 상태의 원유까지 섞은 아주 복합적인 혼합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재료들 중 일부는 이집트가 아닌 먼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사후 세계로 떠나는 여정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신비로운 검은 물질은 아무에게나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왕족이나 최고위층의 무덤에서만 발견되었고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물질은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와 깊은 상징적 연관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을 검은 물질로 덮는 행위는 망자가 오시리스의 재생 능력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변모하길 바라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이 물질은 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용 조각상과 샤브티 상자에도 함께 발라졌고 장례 과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망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이집트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검은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의식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대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과 장례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위. 세크메트 여신의 조각상들. 독일 고고학 조사단이 룩소르에 위치한 아메노테프 3세의 장제전 유적을 발굴하던 중 아주 인상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여신 세크메트의 조각상 66점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종교, 그리고 당시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조각상들은 신왕국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크메트가 다양한 자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크메트는 생명의 상징인 앙크를 들고 있거나 왕권을 상징하는 파피루스 홀을 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은 맹렬한 전쟁의 여신이자 동시에 치유와 보호를 담당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공포와 희망이 공존하는 신이었습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마다 사람들은 세크메트에게 기도를 올리며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길 바랐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이 여신에 대한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무려 1년 365일을 상징하듯 하루에 하나씩 바친다는 의미로 총 730점의 세크메트 조각상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세크메트와 어머니 여신 무트의 신성한 힘을 결합하는 상징이었으며 왕의 즉위 30주년을 기념하는 헤브세드 축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무희들과 사제들은 조각상 사이를 오가며 의식을 치렀고 이는 왕권의 재생과 영속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크메트는 또한 태양신 라의 눈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으며 전쟁의 수호신이자 이집트 왕국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호자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족과 군인들은 세크메트의 작은 부적을 몸에 지니며 전투와 새해를 앞두고 행운과 보호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발굴은 독일 고고학자 루트비히 모르츠와 이집트 연구진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제19왕조 시대의 종교관과 신앙 체계를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크메트의 조각상들은 오늘날까지도 고대 이집트 신앙이 지녔던 압도적인 신성과 위엄을 전해주며 왕실에서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던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17위. 기자 대피라미드의 전작의 에너지 미스터리.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 웅장한 외형뿐만 아니라 숨겨진 과학적 가능성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진으로 구성된 물리학자 팀이 이 거대한 구조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기자 대피라미드는 특정 조건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내부 핵심 공간과 하부 구조에 집중시키는 특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응용물리학 저널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과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구조와 재료 특성에서 비롯된 물리적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발견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이 극도로 높은 태양전지, 초소형 고감도 센서, 그리고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고성능 나노입자 설계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ITMO 대학교와 국제레이저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피라미드가 라디오파부터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기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대피라미드를 대상으로 광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나노광학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장 약 200에서 600 나노미터 범위의 전자기파가 피라미드 구조와 공명할 때 에너지 흡수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명 현상 덕분에 에너지가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집중되는 특이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물리 현상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대 건축물이 현대 과학기술 연구에까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역사 유적을 넘어 미래 기술의 힌트를 제공하는
독특한 연구 대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위. 덴데라 신전의 전구 미스터리. 이제 덴데라에 있는 하토르 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년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킨 아주 독특한 부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명 덴데라의 전구라고 불리는 이 조각은 겉보기에는 길쭉한 전구 모양의 물체처럼 보입니다. 안쪽에는 뱀처럼 휘어진 형상이 들어있고 그 끝은 상자 형태의 구조물로 이어집니다. 그 앞에는 신적인 존재가 무릎을 꿇고 있으며 주변에는 제드 기둥 2개가 마치 장치를 지탱하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존재가 있는데 2개의 칼을 들고 있는 개코 원숭이 형상의 수호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조를 두고 일부 가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가 이미 전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형상이 19세기에 사용되던 방전관, 즉 크룩스관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뱀은 필라멘트 역할을 하고 제드 기둥은 절연체, 상자는 전원장치, 개코 원숭이는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는 수호자라는 해석입니다. 이 이론을 강하게 지지한 인물 중 하나가 스위스 출신의 작가이자 유사 고고학자로 알려진 에리 폰 데니켄입니다. 그는 이 부조가 고대 이집트의 전기조명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이집트 학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부조는 전구가 아니라 이집트 신화 속 창조와 재생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뱀은 연꽃에서 태어나는 태양신의 상징이며 제드 기둥은 안정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오시리스의 상징입니다. 이 장면은 신성한 에너지나 생명의 탄생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전기장치를 묘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데라의 이 부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화, 사실과 상상이 맞부딪히는 이 장면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논쟁 중 하나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위. 고대 이집트의 하늘에서 온 보석.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발견 이야기입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아주 오래된 철제구슬 하나에 숨겨진 우주적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보석은 약 5,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이집트 북부 지역의 고대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철이 지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슬은 1911년 발굴 당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는데 이집트에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훨씬 이전에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석은 고대 이집트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철 사용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이 철의 정체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금속 속에 포함된 니켈 성분이 지구산 철과는 다르다는 점이 의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자현미경과 X선 단층 촬영 같은 최신 과학 장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철은 운석에서 온 하늘의 철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특히 이 구슬에서는 운석에서만 나타나는 비드만슈테텐 무늬라는 독특한 결정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무늬는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소행성 내부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선물로 여겨졌고 마법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지닌 신성한 재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집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독일의 연구진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제작된 운석철로 만든 불상 하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대 인류가 하늘에서 온 물질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작은 구슬 하나는 고대 문명이 우주와 맺었던 관계를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위. 금으로 덮인 미라의 발견. 고고학자들이 사카라 지역의 고대 무덤들을 발굴하던 중 매우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수많은 귀족과 왕족이 잠들어 있는 유서 깊은 묘지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약 4,3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이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미라는 온몸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이름이 헤카셰페스 또는 헤카셉스로 전해지며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귀족계층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는 돌로 만든 정교한 석관 안에 안치되어 있었고 미라에는 금으로 만든 얼굴 덮개와 가슴을 장식하는 화려한 장신구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미라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완전한 형태의 금장식 미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엘리트 계층이 어떤 장례 문화를 누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이 미라 외에도 여러 개의 흥미로운 무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눔제데프라는 이름의 사제, 판사이자 서기관이었던 페텍,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제, 그리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관리들의 무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덤들은 제5왕조와 제6왕조 시기, 즉 기원전 약 25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조각상, 벽화, 부적, 도구, 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왕족뿐 아니라 당시 일반 귀족과 관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발견은 과거에 공개되었던 황금소년 미라나 2500년 전의 악어 미라 무더기 같은 다른 대형 발견들과 함께 고대 이집트 연구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사카라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잠들어 있으며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위. 미라로 만들어진 순양머리 2000개의 발견. 최근 이집트 남부 아비도스에 위치한 람세스 1세의 신전에서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미라로 처리된 순양의 머리 2000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 유물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학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양 머리뿐만 아니라 양개, 사념소, 소, 가젤, 몽구스 등 다양한 동물들이 미라 상태로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람세스 1세에게 바쳐진 제의용 봉헌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봉헌 행위가 람세스 1세가 사망한 지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도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엘리트 계층이 선호하던 매장지이자 사후 세계의 신 오시리스를 숭배하던 중요한 순례 중심지였습니다. 이번 발견은 람세스 2세 시대를 지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람세스 1세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뉴욕대학교 고대 세계연구소 발굴팀은 이 신전 인근에서 고왕국 제6왕조 시기에 대형 궁전형 건축 구조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건축물은 벽 두께가 약 5m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으며 아비도스가 람세스 신전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조각상, 파피루스 조각, 고대 나무의 흔적, 가죽 의복과 신발 등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아비도스의 역사를 수천 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일종의 타임캡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유적에서 드러난 수많은 발견들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12위. 이집트의 잃어버린 미궁. 사막의 모래 아래 오랫동안 전설로만 전해지던 구조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잃어버린 미궁입니다. 이 미궁은 하와라 피라미드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대 문헌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장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미궁을 직접 보고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놀라운 건축물이라고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곳에는 무려 3000개에 달하는 방과 복도가 있었고 그 규모와 복잡성은 당시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미궁이 단순한 신화나 과장된 기록일 가능성을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첨단 탐사 기술이 이 전설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지하 탐사 레이더와 비파괴 스캔 기술을 활용한 조사 결과 하와라 피라미드 아래에서 광범위한 지하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미궁의 중심에는 왕과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정교한 벽화와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스트라본과 헤로도토스 같은 고대 작가들도 이 미궁을 언급하며 왕조 이전의 고대 통치자들과 종교의식이 이곳에 깊이 연관돼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08년 한 국제연구팀은 아멘에마트 3세의 피라미드 바로 옆에서 이 지하 구조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견은 문화재 보호와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세부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출신 연구자 벤 반 케르크베이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미궁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완전히 발굴되고 공개된다면 인류 문명의 초기 역사와 고대 이집트 이전의 문명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11위 기자 대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공간. 고대 이집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자 대피라미드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약 4,500년 동안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공간 하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공간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입구 근처에서 발견된 길이 약 9m, 폭 2m가 넘는 커다란 통로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번 발견은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피라미드를 훼손하지 않고 내부를 탐사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뮤온 입자 탐지, 초음파 측정,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여러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이 숨겨진 공간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내시경 카메라를 좁은 틈 사이로 삽입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내부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통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적 공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방이나 중요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발견이 추가적인 중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여전히 새로운 비밀을 품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 건축 기술의 정교함과 인류의 창의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위. 3,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잃어버린 황금도시. 약 3,400년 전 아케나톤이라는 파라오는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과감하게 거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오랜 세월 이어져온 이집트의 다신 신앙을 버린 채 태양 원반신 아테마를 숭배하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도였던 테베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대 이집트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룩소르 인근에서 이 의문의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황금도시라 불리는 대규모 고대 도시 유적이 모래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도시는 아케나톤의 아버지였던 아메노테프 3세 시대에 건설된 거대한 산업도시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굴 현장은 마치 고대의 폼페이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고, 학자들은 이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주거지 작업장, 제빵시설, 종교의식 공간, 그리고 공동묘지까지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도자기, 장신구, 조각품, 일상용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도시가 왕실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와 생산의 중심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아케나톤이 왜 기존 종교와 도시를 버리고 급격한 변화를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케나톤은 사후에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의 개혁 역시 실패로 끝났지만, 이 잃어버린 도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실체를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황금도시는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기의 모습을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위. 오랫동안 사라졌던 푼트 왕국과 바분 보물의 미스터리. 오랜 세월 동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문헌에 등장하는 신비의 나라, 푼트입니다. 이곳은 이집트인들에게 향료와 금, 보석,
이국적인 동식물이 가득한 부와 풍요의 땅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85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자 오기스트 페르디낭 프랑수와 마리에트는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신전 벽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조를 발견합니다. 그 부조에는 이집트 사절단이 푼트 왕국으로 항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고 이국적인 식물과 동물, 금과 보석, 향료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토록 자세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푼트 왕국의 실제 위치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아프리카 지역이라는 주장과 아라비아 반도라는 주장이 수십 년 동안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그러던 중 현대 과학이 이 수수께끼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네이선 도미니 연구팀은 브리티시 뮤지엄에 보관되어 있던 한 바분, 즉 개코 원숭이의 두개골에 주목했습니다. 이 바분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의뢰용 동물로 이집트로 옮겨진 개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분의 치아 범랑질에 남아있는 화학적 성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치아 속에 남은 동위원소 서명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바분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북서부 지역에 걸친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푼트 왕국의 유력한 위치로 추정되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분은 고대 문헌에만 존재하던 푼트 왕국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된 셈입니다. 비록 금이나 향료 같은 보물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 바분의 여정은 푼트 왕국의 실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항해와 교역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교했음을 이 작은 증거 하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위.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고래종. 이번에는 이집트의 고대 자연사를 뒤흔든 놀라운 과학적 발견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만수라 대학교 소속의 이집트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아주 특별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약 4,300만 년 전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서 살았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고대 고래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집트 출신의 척추동물 고생물학자이자 미국 카이로 대학교 교수인 헤샴 살람이 이끌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아랍권과 이집트 연구진이 주도해 새로운 고래종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고대 고래는 피오미세투스 아누비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은 이집트 신화에서 자칼 머리를 한 사후세계의 신 아누비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화석 분석 결과 이 고래는 아직 완전히 바다에 적응하기 전 단계의 반수생 생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모두 오가며 살던 과도기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고래는 강력한 턱 근육과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당대 최상위 포식자로 추정됩니다. 체중은 약 600kg 이상, 몸 길이는 약 3m에 달했으며 육지에서도 사냥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래의 계곡에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이집트는 자연사 연구의 보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고대 생물 연구가 주로 외국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이집트 과학자들이 국제학계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하메드 사메와 압둘라 고아르 같은 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래의 골격 구조는 고래가 어떻게 육지동물에서 완전한 해양생물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수천만 년 전 이집트 땅이 이처럼 놀라운 생명체들의 무대였다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대 생물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위. 미라조스 열풍이라는 기이한 소동. 이번 이야기는 고고학적 발견이 어디까지 오해와 소문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 무덤 하나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한순간에 집중됐습니다. 무덤 안에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거대한 석관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세구의 미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관을 열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라를 둘러싸고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였습니다. 이 액체를 본 일부 사람들은 순식간에 온갖 상상을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영생의 비약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은이나 고대의 신비한 금속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석관이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일지도 모른다는 과감한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의 저주를 경고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석관을 개봉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라 중 한 구의 두개골에서는 화살로 인한 손상 흔적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이 무덤이 군사적 인물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 모든 소문은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문제의 붉은 액체는 어떤 신비한 물질도 아니었고, 단순히 무덤 내부로 스며든 지하수와 유기물이 섞인 오염수였습니다. 냄새도 심하게 나서 실제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소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액체를 마시게 해달라며 온라인에서 미라주스를 마시자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에너지 음료처럼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퍼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청은 모두 거절됐고, 학계와 당국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유물에 대한 과도한 상상과 왜곡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검은 석관은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도 아니었고, 영생의 비밀을 담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고대의 장례 문화와 현대사회의 집단 심리를 함께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위, 클레이턴의 미스터리한 고리들. 이집트의 거칠고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는 지금까지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클레이턴의 고리라고 불리는 물건들입니다. 이 유물들은 양쪽이 열린 원뿔형 원통 구조의 도기와 구멍이 뚫린 원형 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 발견됐을 당시부터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이 고리들은 탐험가 패트릭 클레이턴의 이름을 따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유물들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다클라 오아시스 일대에 살던 고대 유목 목축민들이 사용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사막을 오가며 살아가던 사람들로 극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 고리들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 유물들은 물이나 목초지가 전혀 없는 곳, 가축을 몰고 다니는 사람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바위 그늘이나 언덕 아래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도대체 무엇에 쓰였을까요?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도구였다는 설, 벌을 기르기 위한 벌통이라는 주장, 소금을 모으는 장치, 심지어 유리 제조와 관련된 도구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클레이턴의 고리와 도기판은 지금도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유물들이 혹독한 사막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적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나일강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위, 이집트의 수수께끼 같은 오벨리스크들. 이제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인 기념물, 오벨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하나의 거대한 돌을 통째로 깎아 만든 기념비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모습이 인상적인 구조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벨리스크를 태양신 라와 깊이 연결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오벨리스크가 태양의 광선을 받아 신성한 힘을 땅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의 이름과 신에게 바치는 헌사를 오벨리스크 표면에 새겨 영원히 남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유산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스완 채석장에 남아있는 미완성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수트 여왕의 명령으로
아문 신전을 위해 제작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에 큰 균열이 발견되면서 작업은 중단됐고 결국 오벨리스크는 채석장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오벨리스크가 완성되어 세워졌다면 무게는 약 1160kg, 높이는 약 42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워진 어떤 오벨리스크보다도 압도적으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미완성 오벨리스크 덕분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돌을 채취하고 어떻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려 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을 깎아낸 흔적 하나하나가 수천 년 전 장인들의 손길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종교, 과학, 기술, 그리고 권력이 하나로 결합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거대한 돌기둥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대 문명이 남긴 위엄과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위, 사카라의 새.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카라의 새로 불리는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1898년 사카라 지역에서 발견된 나무로 만든 새 형태의 물체로 발견 당시부터 학자들과 대중의 관심을 동시에 끌었습니다. 재료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인 시카모어 목재이며 날개 길이는 약 18cm, 무게는 약 39g 정도입니다. 제작 시기는 기원전 약 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유물은 종교적 상징물이나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새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고 특히 메나스의 형상은 하늘의 신 호루스 그리고 태양신 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물이 귀족 자녀들의 장난감이었을 가능성 혹은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 배를 장식하는 장식물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혀 다른 주장이 등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카라의 새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고대의 비행장치, 즉 일종의 항공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장을 펼친 인물 중에는 이집트의 의사이자 발명가였던 칼릴 메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검증 결과는 이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브레멘 항공우주기술연구소에서는 이 유물을 바탕으로 정밀한 공기역학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조는 비행에 필요한 안정성, 양력 분포, 활공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항공공학 기준에서 볼 때 실제 비행체로 사용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카라의 새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기술적 상상력과 정교한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유물이 신성한 상징이었는지 아니면 실용적 목적을 지닌 물건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고대 문명이 남긴 수수께끼 중 하나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위, 아부신벨. 시간을 초월한 위대한 유산. 이제 나일강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가장 인상적인 유적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부신벨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강력한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권력과 신성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한 두 개의 거대한 암석 신전입니다. 아부신벨은 수세기 동안 모래에 파묻혀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1813년 스위스 출신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전은 나일강 서쪽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들어졌으며 입구에는 높이 약 20m에 달하는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이 위엄있게 앉아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고대 이집트 장인들의 탁월한 조형 기술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전쟁 장면과 종교의식, 람세스 2세의 업적이 정교한 부조로 새겨져 있으며 곳곳에서 고대 이집트의 정치와 신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신전이 천문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2월 22일과 10월 22일 해가 떠오르며 들어온 햇빛이 신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성소까지 도달해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을 비춥니다. 이 빛은
신들 중 일부만을 비추고 죽음의 신 프타의 조각상은 항세상 어둠 속에 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부신벨에는 또 하나의 신전이 더 있습니다. 이 신전은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사랑과 음악의 여신 하토르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의 조각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 왕비의 조각상이 파라오와 같은 크기로 표현된 아주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부신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아스완 하이뎀 건설로 인해 나일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 신전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전례 없는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전은 수만 개의 거대한 돌블록으로 잘린 뒤 더 높은 위치로 옮겨져 다시 조립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20세기 최고의 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부신벨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 기술과 현대 인류의 협력이 만나 시간을 초월해 살아남은 진정한 기적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위, 타포시리스 마그나, 왕실의 비밀과 고대 수로의 발견.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신비로운 고대 도시 타포시리스 마그나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에 의해 기원전 3세기경 건설된 곳으로 위대한 오시리스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타포시리스 마그나는 아주 강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고대에는 대규모 종교 축제가 열리던 중심지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는 이집트와 리비아를 잇는 중요한 교역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항구를 통해 각종 이국적인 물품과 고대에 유명했던 와인들이 이곳으로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유적 발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안식처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가설에 불을 지핀 인물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스입니다. 그녀가 이끄는 발굴팀은 지난 수년간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 연속적인 놀라운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대한 조각상,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주화, 그리고 신전 아래로 이어지는 길고 깊은 지하 터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이 터널들은 고대 그리스식 수로 구조와 매우 유사해 고대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입에 금판을 넣은 미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4, 5세기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장례 풍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이 지역이 이집트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깊게 융합된 공간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직접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들은 왕조급 인물이 이 지역에 묻혔을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타포시리스 마그나는 단순한 고대 도시를 넘어 헬레니즘 시대와 이집트 말기에 정치, 종교, 문화가 교차하던 결정적인 장소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위, 사카라의 왕실 무덤, 역사를 다시 쓰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사카라의 뜨거운 모래 아래에서 고대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카라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 남쪽에 위치한 광대한 네크로폴리스로 수천 년 동안 왕족과 귀족들이 잠들어온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10개가 넘는 피라미드와 고대 수도원, 동물미라 매장지까지 존재하며 이집트 장례 문화의 모든 시대가 층층이 쌓여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사카라 북동부 지역에서 5개의 놀라운 무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들은 약 4300년 전 초기 왕조 시대의 이집트를 통일한 첫 번째 파라오 메네스 왕과 시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무덤들이 왕족이 아닌 왕실의 핵심 고위 관리들에게 속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할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로 그의 무덤은 화려한 벽화와 정교한 석회암 석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식들은 당시 예술 수준과 왕실 내부의 권력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나머지 무덤들 역시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리,
왕을 치장하던 제사장, 궁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권력을 나눴는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1월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발견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카라에서는 신왕국 시대에 제작된 수십 개의 나무관이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관들 안에는 색채가 거의 바래지 않은 장식과 상형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는 고대 이집트 장례의식 연구에 혁명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저명한 이집트 학자 자이 하와스는 이 발견에 대해 사카라는 아직도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카라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이집트 역사를 뒤흔들 발견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미 끝난 문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